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PC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은행 송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착오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들어보겠고요.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주가가 오르는 다른 기업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 인공지능 열풍에서 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기자, 그리고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 정리해 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이 주제는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송금하는 일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옛날에는 송금할 때는 다 이제 은행 창구로 가서 종이에 일일이 썼죠. 은행원한테 부탁하는 거라서 네. 이제 실수가 없었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은행원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나야 뭐. 네. 그랬는데 요즘은 직접 하다 보니 예. PC하고 모바일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이런 이 착오 송금을 하게 되면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착오 송금 주요 유형하고 또 예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송금의 60% 이상이 지금 모바일 송금을 할 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착오 송금 중에서는 60% 정도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고, 한 30% 정도는 이미 그 이체를 했던 목록에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아주 극소수지만은 이제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이게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기존에 이제 입력했던 거에서 다른 목록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 은행 앱, 송금을 할 때 은행 앱에 있는 착오 송금 방지 기능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특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주로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조심할 게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것보다 자주 쓰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목록에 좀 등록을 해둬서 목록 기능을 활용하고, 예. 그 목록 기능을 활용해도 실수가 발생을 하니까 목록도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주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라. 자주 쓰는 거는 자주 쓰는 거라고 내가 입력을 해놓고 그렇죠. 그 안에서 고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면 좋은데 네. 은행에서 요즘은 이제 그 이런저런 인공지능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 대충 이런 번호 누르고 있으면 지난번에 보냈던 여기다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네. 라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 좀 무리한 건가요? 그렇게 개선이 되면 참 좋겠죠.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9-17-135773 누구 번호입니까? 이러면 예. 772인데 참이라고 하셨구나라는 네. 건 기존 목록에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73에다 보냈는데.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 그 번호로 보내려는 게 아닌데 그 번호를 띄워주면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또 그것도 오히려 착오 송금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각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서 2번 이 송금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 이제 은행들이 뭐 1분 내에 송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금액을. 이체하실 겁니까? 뭐 이런 경고가 뜨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내창 뜨면 무시하지 말아달라. 예.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금액을 또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 0 하나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 그 10,000원, 50,000원, 10만 원 이런 버튼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는 게 좋겠다. 이게 사실 뭐 특별한 기능보다는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내놓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0 하나를 더 넣는데도 그냥 이체될 만큼 잔액이 많으신 분들이 많나 봐요. 뭐 많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뭐 고액 실수도 있겠지만은 소액으로 인해 가지고 네. 발생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잘못 보냈으면 그분한테 얘기해서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라고 해서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뭐 큰 걱정이야 있겠나 싶은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일단 그분한테 잘못 입금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돌려줘야 합니다.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뭐 은행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그 계좌에서 돈을 빼서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3년 됐네요. 거의.
그런데 이게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해 줄 뿐이지 사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하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잘못 보낸 대상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회생 중이나 파산 신청 중이어도 안 되고요. 또 폐업이나 휴업 중인 법인이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계좌번호 대신에 뭐 평생 계좌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송금을 하는 간편 송금 이런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간편 송금은 왜 특히 어려워요? 이게 누군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금보험공사가 차고송금 반환을 대신해주는 절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차고송금을 한 사람의 채권, 내가 돈을 받을 권리죠. 이걸 공사가 매입한 후에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처럼 마치 이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지급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추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반환받은 다음에 사후 정산해 주는 건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잘못 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해서 명령 나오면 그걸 근거로 받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단 대상을 알아야지 잘못 들어간 계좌 주인이 누군지 이걸 알아야지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데 전화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 사람의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사망했거나 휴업 혹은 폐업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그럼 그건 영웅 찾을 수가 없냐?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이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휴폐업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상이 없는데 송금은 돼요? 법인 계좌가 살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폐업한 법인은 그럼 휴업 폐업한 신고를 정부에다 할 텐데 네. 그럼 그거랑 전산만 공유해서 알아서 계좌를 닫아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요게 그 법원은 사실 휴폐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청산해가지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끝인데 그 사이에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살았으면 돌려주든가요. 예,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것도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예. 실무에서는 거의 법원에서 이런 것들 소송을 제기를 해도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죽었다 이거죠? 그런 그렇지. 뜻입니다. 예, 대상자가 없으니까 이 소송은 불가능하다. 돈은 갔는데. 예, 돈은 갔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휴폐업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직원 많아서 월급으로 갔든 퇴직금으로 갔든 잘못 들어간 돈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잘못 들어간 돈 직원 월급 그 직원을 찾아서 그 돈은 법인 돈이 아니니 내 돈입니다. 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직원을 찾는 것도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보험공사를 통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번거로움만 약간 덜어줄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건 위험해서 개인이 좀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는 모르니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조심하세요가 결론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은행 창구 많이 없어지고 다 모바일 뱅킹으로 하면서 사실상 은행원들이 하던 일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금하는 거. 네. 그러면 좀 그 은행원들 줄인 비용을 이런 데다 좀 넣어서 이런 차고 송금 업계 좀 해주려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도 그거 강조하겠다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넘어가 보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관심이 없다가도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거고. 네. 비트코인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순환이 시작된 거고, 네.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예. 거고. 근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요즘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까? 예, 뭐 다들 많이 사고는 살 사람들은 많이 사겠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 270%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 아르헨티나 돈 페소의 가치는 쭉쭉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폐 가지고 있어봐야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페소가 생기면 그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달러 저축을 한 겁니다.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훨씬 이득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달러를 사갖고 쟁여두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작년에 당선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단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계약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또 비트코인 투자가 더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만 그렇죠. 전 세계 공통인 비트코인인데 네. 근데 마치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처럼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도 똑같은 있습니다. 코인인데 아르헨티나에서 거래되는 것만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차익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등장을 해서 해외로부터 비트코인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에 아르헨티나로 보내고 거기서 팔게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달러로 주고 수입을 하게 되는 셈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아르헨티나는 아까운 달러로 비트코인을 계속 수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네. 아까운 달러로 비트코인을 수입했다고 이제 박 작가님은 표현하셨지만 네. 비트코인을 좋다고 보시는 분은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남는 장사한 겁니까? 아르헨티나 만세.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달러 거래이 빨라지기 때문에 환율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거든요. 예, 이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걸 규제하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르헨티나로 일단 보내서 비트코인을 팔고 네, 그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그 프리미엄 먹으려고 보낸 거니까 네, 바로 이제 판 돈을 가지고는 달러를 바꿔서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죠. 요즘에 갑자기 달러 찾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지라고 이제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페소값 떨어지고 달러값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걱정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잘 이제 외환 거래가 막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예, 모르겠습니다. 자꾸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달러가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그걸 알면 제가 이거 안 하고 있겠죠? 네. 자, 이상한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네, 아직은 네. 그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심지어는 하이닉스도 저렇게 열심히 잘한다는데 뭐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며칠은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AI 열풍에 SK 하이닉스하고 함께 올라타게 되었기 때문인데 예. 거기에 이번 주에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의 AI 반도체에 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고성능 AI 반도체 할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걸 HBM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D램을 여러 개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좀 더 고성능을 내는 건데 예. 그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거 혹시 쓸 생각이 있느냐,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젠슨 황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삼성 거 사다 쓰고 싶겠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으니까 그렇죠. 예. 하이닉스가 아직 안 됐어요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젠슨왕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이닉스가 뭐라고 저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튕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납품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둘 중에 하나한테만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립 서비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발언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그 자리에 현장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제품이 있었어요. 예. 그 5세대 고성능 메모리 HBM 역시 HBM인데 그거의 가장 최신 버전 칩이 있는데 거기다가 젠슨 황이 젠슨이 승인함, 젠슨 어프로브드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예. 그러면 마치 이게 들리기에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 SK 하이닉스만이 참여하던 것에 혹시 삼성이 지금 같이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나? 삼성도 될 것 같아. 이런 그린라이트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해석했군요. 네, 그게 어디냐? 이거 뭐 물론 이제 진짜 립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디냐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죠. 저는 SK 하이닉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그 냉정한 의견도 많이 예. 삼성도 있습니다. 곧 납품할지 모르니까 콧대 좀 그만 높이세요. 가격을 좀 이제라는 깎았으면 이야기. 하는 생각도 있고 예, 그런 생각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야 이거 삼성도 납품하기 시작하나 보다. 네, 그럴 수 있다. 요거 같이 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하1이라고 하는 AI 가속기를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내놓겠다고 주주총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AI 가속기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바로 그런 게 AI 가속기입니다. AI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추론을 할 때 사용하는 반도체 패키지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더 싸게 훨씬 싸게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낮은 전력으로 훨씬 적은 전력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는가는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서가 GPU가 아닐 수도 있다. 칩에서. 네. 예. 그리고 이제 D램 그 기억 장치에서는 D램을 쓰되 저전력 D램을 쓴다. HBM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굉장히 싼 값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저전력으로 만들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설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원래는 엔비디아 것이 좋기는 좋은데 데이터가 오갈 때 병목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게 효율성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설계를 좀 바꾸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다시 하고 이제 새로 어떤 지금 종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 말인가 봐요. 네, 거의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실물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은 야.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컸던 거죠.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요 칩이 좀 좋은 게 좀 나와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뭐 LLM이라고도 부르고 하지만 그게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학습한 인공지능이 아버지가 다음에는 목에 그럼 들어가셨다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지만 그 친구는 전 세계 문서를 다 검색해보고 아버지가 방에 닿으면은 들어가셨다고 하는 확률이 78%로 제일 높구나라고 계산해서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그런 원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전 세계 모든 문서를 다 깔아놓는데요, 책상에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책상이 필요해서 그쵸. 그래서 네. 그 책상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는 D램이니까 위로도 쌓아보고 옆으로도 늘려보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병목이라는 거라는데 야 이거를 삼성전자가 만들기만 하면 참 좋은 건데 그러게요. 언제 나온다고요? 내년에? 네, 내년에 일단 그 내년 초에라고 주총에서는 얘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사가 나왔는데 네이버하고 원래 삼성전자가 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네이버는 이제 수요자 쪽인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같이 하는 것을 올 연말쯤에 네이버에다가 삼성전자가 1조 원어치 칩을 납품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내년 초보다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야,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연합군을 모두 대체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데 칩도 만들고 D램도 만들고 세트 메뉴로 팔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두 개의 시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장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시장은 있는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겨냥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느냐 추론시키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추론 쪽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 칩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수요도 굉장히 크거든요. 모두가 다 최고급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분야에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우리 거 한번 사볼래 이렇게 영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많이 싸요? 가격 10분의 1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예. 엔비디아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는 또 한 번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네. 그냥 우리가 세계 최고야. 네. 세계 최고인데 한 번 더 올라갔어. 그렇습니다. 갓비디아. 예, 그런 신제품을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야 자기네 제품이 1등인데 왜 저걸 또 내놓는 거지? 그러게요. 자기 예. 제품하고 경쟁하는 건데. 더 그런- 좋은 제품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가격까지는 아니면 비슷한 가격에 예. 더 적은 전력을 쓰는 것으로 그리고 더 성능은 더 좋은 것으로 이번에 블랙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그 블랙웰을 기반으로 플랫폼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칩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다 생태계를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러게요. 이걸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게 상황이다. 이제 이런 정리가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남표 씨께서 요즘 은행 대출 금리가 몇 달 사이에 꽤 내렸다고 하던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그대로인데 왜 은행 대출 금리는 내려갑니까? 그 작동 원리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있는데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때는 은행도 어딘가에서 고정금리로 좀 싸게 돈을 빌려와서
손님한테 마진을 조금 붙여서 또 똑같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어디서 좀 싸게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오느냐? 금융시장에서 은행채라는 걸 발행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빌려오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손님이 저 고정금리로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디 보자. 우리가 지금 고정금리로 돈을 어디선가 가져오려면 은행채 금리가 몇 %지? 이걸 알아보고 거기에 마진을 좀 붙여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고정금리 대출의 대출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돈을 구해오는 은행채 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바로 그 은행채 금리가 최근 6개월 사이에 한 0.6%포인트 정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의 대출금리도 6개월 전보다 그만큼 더 내려간 건데요. 그럼 금융시장의 은행채 금리 그 친구는 왜 내렸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안 내렸는데 왜 은행채 금리는 내려갔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그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내릴 것 같은 느낌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채 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5년 동안 계속 똑같이 가는 바로 그 금리라서 그 은행채 금리를 정할 때는 지금 당장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간 펼쳐질 미래의 금리도 중요하거든요. 마치 야구 선수 연봉 계약을 할 때 지금 정하는 연봉이 앞으로 5년간 똑같이 유지되는 연봉이라면 지금은 실력이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신인은 지금보다 더 높여서 정해야 되고 또 반대로 지금은 잘하지만 실력이 떨어질 것 같은 나이 많은 선수는 연봉을 좀 낮춰서 계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를 정하면 5년 동안 똑같이 유지되어야 하는 금리. 그래서 이제 은행채 5년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안 움직여도 지금보다 좀 더 비싼 금리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더 싼 금리로 5년물 금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그 내려갈 것 같은 그 느낌을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반영해서 최근에 그 은행채 5년물 채권의 금리가 내려간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싸게 빌려올 수 있게 된 셈이니까 대출금리도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남표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